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0이 개막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경연 속에서 국내 기업 간 TV 신기술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IBS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이 사기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특허 기술을 발명하고도 빼돌린 혐의입니다. 호주 남동부 일대가 5개월째 불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울의 100배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언제 산불이 꺼질지 기약이 없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온라인 탑볼 공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 뉴트로 열풍이 뜨겁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 온라인 탑볼 문화 열풍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0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본격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500여 기업이 참가해 미래 기술을 선보이고 17만 5천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39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참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5G 통신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미래 자동차 등이 결합한 최첨단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들이 주로 소개될 전망입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TV 업체도 유기발광 다이오드, 8K, 롤러블 TV 등의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 CES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삼성과 LG가 펼치는 TV 대전입니다. 두 기업은 위로 돌돌 말리는 TV와 테두리를 없앤 TV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려있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만나면서 비어있던 공간은 화려한 영상으로 채워집니다. LG전자가 지난해 롤러볼에 이어 이번 CES에서 새롭게 선보인 롤다운 TV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TV 화면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TV 화면 기술도 있지만은 그 기구적인 모터 기술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벽에 밀착시켜 붙일 수 있도록 만든 올레드 TV도 등장했습니다. 올레드 사이니지 200장으로 만들어낸 조형물은 거대한 물결처럼 흘러가며 웅장한 자연을 담아냈습니다. 이에 맞서 삼성은 디스플레이 옆 테두리, 즉 베젤을 거의 없애고 화면을 꽉 채운 TV를 선보였습니다. 퍼즐 조각을 이어 맞추듯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TV는 더 크게가 아닌 더 작게로 진화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LED 패널을 사용해 원하는 대로 크기를 만들 수 있는 TV입니다. 지난해 CES에서 처음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던 이 제품은 올해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크기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세로로 돌려서 볼 수 있는 TV에도 외국 취재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만난 TV가 기존 역할을 뛰어넘을 것이라면서 TV란 말 대신 더 넓은 범위의 스크린이란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screens are getting smarter than ever before. They are quickly becoming a digital butler for our homes. 세계 TV 시장을 선도하며 변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과 LG의 TV 대전은 이번 CES 무대에서도 여전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도시명 항공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미디어데이 행사를 통해 관련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시명 항공기와 거점을 연결해서 교통 체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출과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오 헬스와 미래차 등 신산업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오는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전체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끌어올리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산화 대체 등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지난해의 2배가 넘는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는 소외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블루 이코노미 등으로 경제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 사업.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밑거름이 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공사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셋. 광주가 달립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간접 고용까지 하면 일자리 10,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과 상공인 여러분이 체감하는 본격적인 성과는 금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광주에서는 올해부터 사업비 4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광주 빅그린과 첨단, 에너지 산업단지 등 4곳 130만 평은 경제 자유구역으로도 지정돼 입주 기업은 갖가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혁신 성장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경제 활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처음으로 국비 예산이 7조 원을 넘은 전라남도는 정부가 올해 소재와 부품 산업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4,200억 원을 들여 소재와 부품 연구개발 과제 등 43건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관련 기업을 30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우리 도도 이에 맞춰서 전남 소재 부품 산업 육성 2030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전남의 소재 부품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아껴놓은 땅이었지만 실제 경제적으로는 낙후를 면치 못했던 광주 전남. 탄력을 받은 전남과 광주의 블루 이코노미, 에너지밸리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은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의 ICT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위해 올해 129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ICT 연구개발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출연연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들이 기업의 ICT 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돕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분야는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 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한 10여 개 분야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기업의 지원 신청을 받고 3월 중 평가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 뒤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에 김도환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사람의 촉각세포를 본뜬 전자피부 기술을 개발해 웨어러블 기기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다양한 기술 개발의 바탕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매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 1명에게 주어지며 수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IBS 유전체 교정연구단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 국가로부터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특허 기술 3건을 발명하고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행세해 기술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와 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 기술 2건에 대해서도 직무 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과 범행에 가담한 회사 임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논문 가운데 연구자의 미성년 자녀가 저자로 포함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연과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이 발표한 논문 154편에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7건에서는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의 자녀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출연연과 과기원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들 논문이 모두 연구윤리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 대학 입시에 이용됐는지, 연구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등을 이달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1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 비행시험장 3곳을 만들었습니다. 2달 전 비로소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곳도 있을 만큼 업체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180km 떨어진 충북 보은의 산속에 자리한 드론 비행 시험장입니다. 규모만 1000제곱미터 남짓 시험장에는 드론 이착륙장은 물론 비행체 탐지 레이더와 사전 교육용 드론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드론 비행 시험장 3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충북 보은과 강원 영월, 경남 고성에 모두 180억 원을 들여 완공한 시험장은 지난 9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드론 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충북 보은 비행장의 사용 일수는 단 6일, 일수 기준 이용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경남 고성에 있는 또 다른 비행 시험장입니다. 200m 길이의 활주로가 갖춰져 다양한 조건의 비행 시험이 가능하지만 이곳의 이용률도 지난해 11월 한 달의 절반 수준입니다. 업체들이 외면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국내 드론 업체 260개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험 비행장을 찾는 것이 부담인 겁니다. 장점은 뭐예요? 접근성. 오기에 좀 먼 거리고.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는 부지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장소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부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뭐 지을 수가 없으니까.
수도권에서 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촬영 금지나 비행 고도 제한 등 규제가 많아 시험 비행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먼 곳에 있는 시험장을 찾느니 몰래 불법적인 시험 비행을 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법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이 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좀 더 많은 테스트베드를 안전한 시스템에서 많이 확장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거리에 시험장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줄을 잇자 정부는 내년까지 인천과 경기 화성에 비행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시험 비행장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혈세 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주명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감성과 복고가 만난 뉴트로 열풍이 뜨거운데요.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온라인 탑골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예. 네. 최근 온라인 탑골 공원, 온라인 노인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사실 네. 많이 유행하는 단어지만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탑골 공원은 종로에 있는 거잖아요. 네. 주로 이제 그 노년층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데 네. 사실 온라인 탑골 공원은 모든 세대의 분들이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온라인 탑골 공원에 불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노래 몇 곡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들어보시죠. 도입부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이게 김현식 씨 네네네. 노래인가요? 네, 내 사랑 내 내 사랑 내 곁에. 곁에. 네, 노래죠. 아, 그렇네요. 다음 노래도 들어볼까요? 이건 정말 룰라네요, 룰라. 네, 이건 알아요. 네, 날개 잃은 천사 맞아요. 맞아요. 네. 이상민이 생각나는데요. 네, 지금도 많이 걸그룹. 부르고 네. SES, 우리 요정 언니들이죠. 네, I'm Your Girl 이런 노래죠. 네, 이렇게 세고 90년대를 풍미했던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자, 이런 노래들 또 이런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온라인 탑골 공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사실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 지금부터 30년 전, 20년 전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상파 음악 방송을 그때 했던 것들을 지금 스트리밍 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요. 네, 주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이렇게 빗대어서 온라인 탑골공원, 탑골공원에서 모여서 마치 이 얘기들을 도란도란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요. 댓글로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추억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당시 활동했던 가수들에 대한 그런 얘기라든지 그분들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회차마다 진행자를 달리해서 좀 이렇게 색다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옷이나 머리,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 춤 이런 것들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니까 댓글을 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올리는데 채팅을 하는데요. 접속자들이 이런 얘기 보낸대요. 예를 들어서 2002년에 고1이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댓글 달고요. 또 군대 가기 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그러면 그때 추억 속에 이렇게 빠져드니까 일종의 추억을 소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간 그런 노래들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34명에게 1990년대 가요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정말 그 가요가 그립다. 그래서 70.7%나 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게다가 매우 그립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24.2%나 됐습니다. 합치면 약 95%가 지나간 그런 그 추억 가요에 대해서 정말 그립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나머지 그립지 않다가 3.6%, 그다음에 전혀 그립지 않다는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옛날 것들 향수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가 저도 노래 들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어렸을 떠오르죠. 때라서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들었던 거거든요.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옛날 노래 들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전 추억에 잠기실 것 같은데 이런 온라인 탑골 문화가 열풍인 이유는 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자기 취향을 잘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게 좀 올드하다 이런 느낌 들면 왠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시대를 잘 못 쫓아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촌스러운 사람 네, 같고요. 촌스러운 사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기 주장을 좀 하는 겁니다. 나의 취향인데 그게 어떠냐. 그쵸.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그 취향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주류 문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편입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트로 열풍이 돼서 사실 이제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이전의 경험을 전에 못 해본 건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런 그 콘텐츠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거든요. 뭐 보이맨 랩소디 같은 것도 우리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혀 그때 그룹 퀸이 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70년대니까요. 네, 그걸 정말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걸 관람하고 그러니까 옛날의 문화들 같은 거를 재해석해서 즐기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 실제로도 그 당시에 있었던 연예인들도 아직까지 활동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보면서 되게 친근함을 느끼고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대중문화의 한 주류로 지금 자리매김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사실 90년대 저도 돌아보면 그때는 어려서 어떤 노래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들었던 노래들 혹은 몰랐던 그런 노래들이 커서 지금 들어보니까 또 매력이 있고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런 온라인 탑골 문화의 영향으로 요즘 정말 뜨겁게 지금 인기가 막 타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가수 양준일 씨인데요. 이 잊혀져 있던 스타 양준일 씨가 데뷔 30여 년 만에 지금 다시 전성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를 놀라운 어디서 일인데요.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양준일 씨는 사실 지난 1991년에 데뷔해서 활동했던 가수였는데요. 뭐 리베카라든지 가나다라 바바사 이런 노래를 내서 이름을 알렸던 분인데요. 하지만 그의 어떤 좀 시대를 좀 먼저 앞서간 그런 그 스타일 때문에 당시 어떤 그런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접고 이제 미국으로 가 평범하게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는 양준일 씨를 가르쳐서 탑골 GD다 이렇게 GD는 아시죠? GD군요. 빅뱅의 G드래곤과 닮은 외모 그리고 독특한 음악적인 시도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스타일, 패션, 무대 콘셉트 이런 것들이 재조명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30년 전에는 좀 다르다 우리랑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각광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색다르다 이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노래하고 그다음에 정말 자기 느낌대로 몸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세대들한테도 세련되고 트렌디하다 이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광고나 뮤지컬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팬들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콘서트에서 팬미팅에서 전석이 배진되는 등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준일 씨가 대단한 인기를 구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미디어나 거대 자본에 의한 그런 홍보가 아니라 이 대중 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예전의 가수가 다시 소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양준일 씨의 이러한 인기를 분석하는 그 보도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그 많은 시민의 좀 불안이 투영된 결과다. 근데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50이 넘었는데도 정말 괜찮은 아티스트다 이렇게 그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나이 든 세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감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이 불안으로부터 위안을 얻는 부분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게 많고 너무 빨리빨리 시대들이 변해가는 거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금방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도 기억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양준일 씨 그 사례가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뭔가 착하게 살면 언젠간 좋은 일이 일어난다, 복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지금 뭐 세상이 여러 가지로 주거난, 취업난 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정도를 걷고 열심히 잘 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민들한테도 일종의 단단한 응원이 되고 또 한편으로 독특한 그런 위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그의 음악적인 매력이나 또 성품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 분위기 탓에 어떻게 보면 가로막혔던 꿈이 또 좌절됐던 꿈이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준일 씨의 사례는 온라인 탑골 공원이 이뤄낸 기적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억이 대체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뭐 좀 그 유명한 분들 걸 좀 찾아보니까 철학자인 발터 벤야민의 책인 서사, 기억, 비평의 자리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게 뭘까?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다.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일종의 최근에는 워낙 정보가 많이 빨리빨리 되니까 일종의 찰나의 정보, 찰나의 지식 같은 게 많잖아요. 빨리 소비되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 그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금방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네. 우리가 향수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그들의 삶이 담겨 있고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진되어 가지 않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회자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추억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진화하고도 있기도 하고 또 부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색다른 그런 재미 그걸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종의 디지털 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하나를 열광하게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예. 확산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삶이 많이 지치지만 작은 쉼이라든지 또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지갑을 열고 열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셋이 한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소중한 90년대인가요? 네. 네,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흑역사 없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제주도에는 이른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요. 또 산간은 비가 폭설로 변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겨울비가 내린 대학 교정 한켠에 분홍빛 화려한 꽃이 폈습니다. 봄의 전령, 철쭉이 한겨울에 선을 보인 겁니다. 성산읍 도로변에도 유채꽃이 군락을 이루며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육지에는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흐리다 그러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제주도 여자친구랑 같이 여행 와서 유채꽃 핀 것도 보고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제주 아침 기온이 18.5도, 낮 기온이 23.6도를 기록하는 등 관측 이래 가장 포근한 겨울 날씨에 꽃이 계절을 착각한 겁니다. 비도 겨울답지 않게 많은 양이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고 내륙에도 1월 전체 평균 강우량을 웃도는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해안과 섬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해질 것으로 보여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도로 미끄럼 사고와 함께 시설물 피해, 해안가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 전역과 전 해상에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져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에는 강풍과 돌풍특보가 발효돼 항공기 50여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제주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라산에도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진달래밭에 최고 7cm의 눈이 쌓이는 등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일부 등산로가 통제됐습니다. 호주 남동부 일대가 5개월째 불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울의 100배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10만여 명이 대피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언제 산불이 꺼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호주의 산불은 끝없이 자연과 삶의 터전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초 퀸즐랜드와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발생한 100여 건의 화재는 재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10월 초부터 산불은 본격화됐고 두 손을 든 뉴사우스 웨일스와 빅토리아주 정부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두 주에서만 600만 헥타르 이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의 100배 면적이 불에 탄 것입니다. 산불 연기로 호주와 뉴질랜드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폭염과 가뭄, 돌풍이 겹치면서 산불이 커지고 인근 도시는 고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드니 서쪽의 펜리스는 역대 최고치인 48.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와중에 모리슨 총리는
하와이로 연말 휴가를 떠나 거센 비난을 받았고 뒤늦게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Sadly, there will still be more cost that will be incurred as a result of the devastating impacts. And so the recovery need is going to be great. 연일 산불과 싸우는 소방대원들은 상심과 과로에 지쳤습니다. All the crews in this area are just hurting. They're tired. We're running between many jobs. AAA calls coming in from all directions. 사망자와 실종자가 40여 명에 달한 가운데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 등 야생동물도 5억 마리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 당국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인명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This little fellow, he's too far gone. Yeah, he's too far gone. (50세) 미만 여성이라면 매일 한 컵 이상의 우유를 마시는 게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40세에서 69세 여성 9만 3천여 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 우유 섭취와 유방암 사이에 이 같은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50세 미만 여성의 경우 우유를 하루에 한 컵 이상 마시는 그룹의 유방암 발생 위험이 일주일에 한 컵 미만으로 마시는 그룹보다 42% 낮았습니다. 특히 40대 연령대에서는 하루에 마시는 우유량이 많을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더 낮아지는 상관관계가 뚜렷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강대희 교수는 우유 속 칼슘과 비타민 D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아지게 한다며 유방암 예방 측면에서 보면 젊을 때부터 우유를 매일 한 컵 이상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이 발병한 중국 우한을 최근 방문했다가 폐렴 의심 증세를 보인 홍콩인이 20명이 넘는 가운데 홍콩 당국이 방역 활동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홍콩 언론들은 최근 14일 이내에 우한을 여행한 뒤 발열과 호흡기 감염 등의 증세를 보여 격리 조치된 의심 환자가 21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또 의심 환자들의 상당수는 우한 폐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21명 중 7명은 병세가 호전돼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우한과 연결된 고속철도역과 공항에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즉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구충제가 구충 외의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약사들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일선 약국에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기대하고 구충제를 사용하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다량 판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 구충제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이어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로 비염을 치료했다는 일부 주장이 확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약사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구충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충제는 용법 용량대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두통과 간 기능 장애, 혈액 이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당국이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력추적관리 제도는 식품의 생산 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관리원은 오늘 13일부터 열흘 동안 제수용으로 쓰이는 굴비와 돔 등을 포함해 최근 수입이 늘어난 활방어와 활가리비 등도 함께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단속반 등이 투입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이맘때 스키나 스노우보드 즐기는 분들 많죠. 올해는 한겨울 같지 않은 날씨 탓에 인공눈에 의존하는 스키장이 많다고 하는데요. 인공눈의 숨은 과학 원리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겨울하면 떠오르는 모습, 바로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일 텐데요. 눈이 오면 설레는 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이 오지 않아도 우리를 설레게 해줄 인공눈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눈이 차갑지는 않은데 금방 녹네. 내 손이 뜨거운가? 쌓이는 눈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산화되는 그런 이제 성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눈이 아니라서 차갑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인공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인공눈에는 물 작은 방울을 분사시켜서 얼려가지고 만드는 인공눈하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영화에 보면은 그 눈 위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인공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인공눈을 만들어 볼까요? 이 고분자 흡수체 가루와 물만 있으면 됩니다. 자, 한 컵 가득의 고분자 흡수체를 다 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을 과감하게 부어보겠습니다. 고분자 흡수체 가루에 일정량의 물을 붓는데 물을 적게 넣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잘 섞어주면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휘저어주니까 훨씬 더 눈 같아요. 이거는 진짜 눈 같다, 이게. 이거 느낌도 되게 눈 같거든요. 고분자 흡수체는 물을 부으면 팽창하면서 눈처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끌미끌한 성질도 갖는 거죠. 실제 실내 스키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공눈을 사용한다네요. 자, 여러분, 눈이 완성됐습니다. 후, 하늘에서 눈이 내려. 후. 겨울을 보다 겨울답게 해주는 눈. 올겨울 생각보다 기온이 높아서 눈을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인공눈으로 더 설레는 겨울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과학실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호주 산불이 5개월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면적의 100배가 넘는 숲이 사라졌고 약 5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인 코알라는 사실상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도 전해지는데요. 이 소식에 전 세계에서 호주 소방청에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는 건 전 지구적인 재앙이죠. 도움의 손길이 모여 호주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